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성지가 좋다 국내편. 오늘도 넘쳐흐를 은혜의 물줄기를 기대하며 버스를 타고 찾아온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은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오게 되면 많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많아서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도 원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버스들. 모두 저마다의 방향과 목적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길을 향해 떠나보려 합니다.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수많은 목적지 중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강원도에 위치한 원주인데요. 승차권 발매기에서 표를 구매한 후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승강장으로 나가봅니다. 벌써 많은 버스들이 승객들을 기다리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버스가 대기하는 위치의 안내판을 확인하고 원주행 버스가 들어오는 승강장을 찾아갑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원주행 버스가 어김없이 승강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버스 앞에 적힌 시간과 목적지를 확인하고 구매한 승차권을 체크한 후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드디어 승강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버스. 동서울 버스터미널을 나와서 서울 시내를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와는 또 다른 낭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평일 오전이라서 그런지 한적한 버스 안. 더욱이 도로 위에 차들도 많지 않아서 조금 더 편하고 여유롭게 바깥 풍경을 즐기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버스가 원주 버스터미널로 천천히 들어섭니다. 네, 이곳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는 춘천과 더불어서 강원도에서는 꽤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 남아있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역사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중심이자 춘천, 강릉과 함께 3대 도시로 손꼽히는 자연과 문화의 도시 원주. 중부 내륙 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흥원청이라는 조창이 운영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주는 반란 세력이나 외적을 대응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크고 작은 전투의 중심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해온 원주. 때문에 조선의 복음의 빛을 전하러 찾아온 파란 눈의 선교사들 역시 원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핵심 도시 원주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요즘 저희가 지난 전부터 강원도 춘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천 그리고 저희 원주까지 왔어요. 그만큼 이제 난감리교의 그런 선교 루트가 이쪽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원주는 네. 또 이게 대관령을 넘어서 한양 가는 길목이잖아요, 또 이게. 예. 그래서 사실 나름의 루트가 또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북감리교 선교사들이 일찍 사실 관심을 가졌어요. 아. 그래서 선교 초기에 네. 이미 여기에 아펜젤러나 존수 선교사 같은 북장로 선교사들이 다녀간다고요. 아, 그래요? 네. 1888년에. 네. 예. 그러니까 뭐 들어와서 4년 지났을 때 금방 가셨네요. 여기 예. 다녀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교 대상지로 이제 그 선정을 하고 해야 되겠다. 했지만 뭐 인적 자원이나 아무래도 이제 거리상 너무 이제 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그보다 10년 후. 아, 꽤 늦게 됐네요, 또. 1898년에 아. 여기에 사람을 보내요. 권서인을. 권서인을요? 네, 장춘명이라는 권서인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의병 출신이에요. 오.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좀 용기도 있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도 강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보냈는데 사실은 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원도라고 하는 타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수 선교사가 이제 춘천을 거쳐서 여기를 내려오게 되는 것이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네네네. 여기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터를 잡으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원주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세운 교회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를- 그분이 네. 여기서 정착하여서 출발한 네. 그것이 이제 원주의 어떤 선교의 사실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저희가 먼저 제일 처음에 원주에서 제일 먼저 가봐야 할 곳이 바로 원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처음으로 원주를 찾아왔던 감리교회 아펜젤로와 존스 선교사. 그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으로 뒤를 이은 선교사들의 복음화를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는데요. 특히 원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까지는 무수 선교사의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1905년 장 의원 권사와 함께 원주를 방문해 상동리 풀밭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무수 선교사. 그렇게 원주 교회로 처음 출발했던 원주 제일교회는 오늘날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지역의 모 교회로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여기가 바로 원주 제일교회인데 그러면 원주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그렇죠. 교회겠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에서 세운 교회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원주의 기독교 역사는 조금 복잡해요. 어떤 식으로요? 복잡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처음에 무수 선교사가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여기 정착을 해서 터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의 선교지 조정이 이루어져요. 각 선교회별로요? 선교별로. 그다가 이제 이게 1905년에 남감리교가 들어왔는데 1907년에 북장로교로 원주가 편입이 돼요. 그래서 북장로로 넘어갔다가 다시 1909년에 2년 다시 지나서 다시 이게 북감리교로 넘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다시 북감리교회에 의해서 세워져요. 남감리교회에서 출발해서 북장로로 갔다가 그다음에 북감리교회로 역사가 이어져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강경에 갔을 때 네네. 그렇게 감리교 지역이었다가 또 장로교로 바뀌었던 그런 거랑 비슷하고 네,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교지 조정에 의해서 선교지가 이제 그 관할 지역이 달라지면서 선교부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그런 몇 번 바뀌는 네네.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주인데, 선교지 분할 정책으로 강원도를 담당했던 남감리교 선교부. 하지만 이후 원주는 북감리교회 관할 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렇게 아펜젤로와 존스 선교사를 통해 무수 선교사로 이어진 선교 활동은 본격적인 원주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며 원주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북감리교회가 이제 여기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 북감리교회에서 여기가 이제 선교 거점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예.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제일 먼저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교회의 일대 목사가 한국인이에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들이 하죠. 하잖아요. 사실은 일대 목사가 1910년에 세워지는데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권신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권신일. 권신일. 이 권신이라는 사람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강화도에서 홍의교회. 저희 그때 배웠던 홍의교회. 네. 홍의교회 출신이에요. 홍의교회 출신으로서 개척전도를 정말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권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교동도, 네. 강화의 교동도에 교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교동읍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 고동 읍성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권신입니다. 와, 그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 일대 목사로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설립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권신일 목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 1910년에 이분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교회 터를 닦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러 선교부가 거치기도 했고 또 여러 사람이 거쳐갔지만은 권신일 목사가 여기에 터를 잡으면서 실제적인 교회가 형성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서도 권신일 목사를 이제 일대 목사로 이렇게 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교동교회의 초대 담임이었던 권신일 목사. 바로 그가 원주 제1교회의 1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며 원주 지역 기독교의 기반을 잡아갔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안정화를 이루어간 원주 제1교회는 권신일 목사의 헌신이 바탕이 된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원주 복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세월 속에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914년에 힐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주로 파송이 돼요. 네. 힐만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원주 교회가 원주 제1교회가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성장기? 급 성장하는 그런 네.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반이 와서 터를 잡으면서 학교를 해요. 학교요. 원주에도요. 원주에도. 근데 이 학교를 이제 의정학교라는 학교를 시작을 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 학교는 시작돼서 얼마 안 지나서 여기 원주 그 국립보통학교로 편입이 통폐합돼요. 아,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통폐합돼서 뭐 그것이 당시에 식민지 정책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살려내지 못하고 그냥 그 국립학교를 이제 통폐합시켜서 그 의정학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져요. 그것이 이제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한국인 목회자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을 해서 1916년에 이제 예배당을 처음에 이제 짓게 돼요. 예배당을 처음 짓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원주 제1교회 역사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독립된 예배당을 기와집으로 잘 지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배당을 짓는 기금이라고 할까? 그 비용도 사실은 미국의 스웨덴 이민자들에 의해서 예. 후원이 돼요. 미국의 스웨덴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스웨덴 감리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원주 선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원주 선교를 지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도 초기에 지어진 건물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된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다음에 가게 되는 서미감 병원, 그러니까 지금 원주 소위 기독병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병원이 초기에 만들어지는 그 병원도 바로 미국의 이민간 스웨덴 감리교도들에 의해서 헌금된 돈으로 그 병원도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서미감 병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미국에 이주한 스웨덴 출신 감리교 성도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서미감 병원. 1913년 시작된 서미감 병원은 강원 남부권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으로서 미국 감리회가 한국 선교 25주년을 기념해 원주에 병원 설립을 결정하며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의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헌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참 원주 기독교의 그런 탄생과 그런 성장에 있어서 되게 독특한 이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교회가 원주 지역에 모 교회가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부터 이제 다 선교하고 그다음에 후원해가지고 또 이 지역 근방까지 곳곳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역할을 크게 감당했던 선교사는 이제 모리스 선교사라고 하는 모리스 선교사님. 모리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원주 지역에 가장 큰 공헌을 했죠. 원주
원주 감리교에서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원주 구역의 발전은 모리스 선교사가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주 제일교회 마당 앞에 가면 그래서 모리스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1927년까지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27년에 별세를 하시는데 약 한 26년 정도 활동을 하셨죠. 활동하시고 여기서 별세를 하시게 됐는데 당시에 그분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 원주 지역의 신자들이 너무나도 그분의 헌신적인 섬김이 귀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별세하시고 1년 후에 그분의 기념 비석을 세우죠. 마당 앞에다가 그 정도로 그 모리스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이 원주 지역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원주 선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 바로 일평생 몸을 사리지 않고 선교를 위해 헌신한 모리스 선교사일 텐데요. 원주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선교사인 것은 물론 동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교사로 칭송받을 만큼 그는 삶을 통해 선교를 실천한 참 선교사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있는 선교부와 선교부터를 방문했을 때 교회가 있으면 그 옆에는 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또 병원이 있잖아요. 이 원주도 그런 그렇죠. 같은 건가요? 같은 패턴이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제 그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선교지 분할 정책과 함께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 정책 수립 가운데에서 지역 분할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 정책에 있어서 조선 선교를 어떤 접촉점을 뭘로 이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직접 전도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병원,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 이렇게 이제 정하죠. 요 세 가지는 대신에 선교 거점 도시에는 반드시 실시를 한다. 그래서 선교 거점이 마련된 곳에서는 선교부가 정책적으로 병원과 학교를 동시에 세우죠. 그래서 원주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힐만 선교사가 원주에 들어와서 학교를 시작한 것이 의정학교였고 그 의정학교는 이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원주 그 공립 그 보통학교와 통폐합됨으로써 이제 사실은 학교 역사가 사라졌죠. 그런 면에서는 원주에서는 이제 기독교 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가 이제 현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반면에 이제 병원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또 다시 재건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병원은 출발해서 지금까지 중부 내륙권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펜젤로와 존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첫걸음에 교회의 기반을 마련한 권신일 목사의 헌신과 복음화를 위한 모든 선교사의 사랑이 더해지며 비로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원주 선교. 만약 영혼 구원을 위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원주 제일교회가 성장해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질 일도 원주 복음화의 중심으로 자리할 일도 없어질 텐데요. 혹시 저희가 또 이 원주 제일교회에 대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실이 또 있을까요? 나에리시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제 기념비예요. 나에리시 선교사는 이 원주 지역에서 특별히 그 제자들이 그 나에리시 선교사에 대한 그 어떤 그 기억을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분의 기념비를 훗날에 세웠는데 그 나에리시 선교사는 보통 우리가 본명은 레어드 선교사인데 네. 이것을 이제 우리 이름으로 나에리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여성 그 선교사로서 원주에 와서 사실은 그 부녀자들을 위한 여성 복지관을 운영하시죠. 여성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그 단순히 신분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활 환경이나 보건 위생이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문명화된 그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그 문자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회를 계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주로 하시면서 역시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 레오드 선교사를 이제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실제로 원주 사람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사역은 훗날 이 교회가 원주 제일교회도 사실은 우리나라 초기 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비교적 늦게 시작한 교회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식민지가 시작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사실상 바탕을 1910년에 권신일 목사가 일대 목사로 여기 오니까 식민지 이후에 어떤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처음서부터 남녀가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 근데 이 교회가 그 가운데 휘장을 걷어내는 것이 1920년이에요.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더 걸려서야 이제 그 휘장을 거둘 수 있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강원도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외부 환경, 외부의 어떤 문화적 혹은 문명의 어떤 그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볼 수 있는데 바로 나에리시 선교사의 그 역할이 또 하나 컸다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리시 선교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문창모 장로님의 기념 비석입니다. 그래서 문창모 장로님의 비석이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분이 어쨌든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온갖 그 의료기관의 기관장을 여러 걸쳐서 오셔요. 걸쳐서 오시는데 마지막 정착하는 곳이 원주였고 원주 당시에 원주 기독병원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역시 원주 기독병원장으로 와서 원주 기독병원을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하셨고 그 다음에 그 원주 기독병원이 오늘의 병원처럼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분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사실 여기 문설고 낯선 이곳에 그 연세대학교와의 관계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군요. 바로 문창모 장로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창모 장로님이 역시 연희의전 출신이시도 하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장도 하셨고 그런 인맥을 통해서 여기 낙후된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 의과대학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병원이 과거에 독립된 병원으로 있다가 1976년에 결국은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큰 이 지역 사회에 그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이제 문창모 장로님이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삶을 사시면서 이분이 별세하셨을 때는 정말 많은 기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그런 기회를 만들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문창모 장로님의 어떤 그 활동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원주 제일교회에 와서 느끼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랑으로 덕을 베푼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에시더 선교사와 원주의 휘발유로 불렸던 문창모 박사. 넘치는 사랑으로 이 지역을 품으며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었던 원주 선교의 주역들이 이번 송지토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주의 기독교 역사를 알아가다 보니 어느새 알람이 울리는 배꼽시계. 과거로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만큼 추억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근데 이 집은 왜 유명한 거예요? 왜 유명할 것 같아요? 사실 봐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메뉴는 없어요. 지금 만나기가 메뉴가 뭔데요? 아주 독특하죠. 배고플 때 먹던 거. 배고픈 시대에 먹던 음식이에요. 아, 어려웠던 시절 때 어려웠던 시절에. 네, 어려웠던 시절에 쌀이 없잖아. 네, 밥은 여럿이 먹어야 돼. 그렇죠. 밥을 불려야 돼. 그럼 뭐 뻥튀기인가요? 그러니까 뻥튀기를 튀길 수는 없고 네. 뭔가 다른 걸 첨가를 많이 해야지. 아, 밥에다가요? 근데 저 바닷가 쪽에서는 주로 해초를 많이 넣었어. 네. 또 내륙에서는 뭐 이제 쑥 같은 것도 넣어서 이제 아니면 시래기 밥도 그랬는데 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무를 채 썰어서 무를 채 썰어서 무밥을 한다고. 무밥이요?
저희가 콩나물밥이라든가 그런 거는 들어본 거 먹어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밥을 지을 때 무더가 같이 넣는 거예요? 밥 지을 때 물을 같이 넣어서 밥의 양을 불리는 거예요. 식감이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요? 재밌어요. 근데 대신에 그 이제 간장 양념을 양념장을 해서 해가지고 비벼서 그 먹었죠. 아 이게 어려운 시대에 먹던 음식이긴 한데 예. 요즘엔 이거 무밥 하는 데가 없어. 그러게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원주 오면 이 집에 와서 이걸 먹었네. 원주에 있는 무밥집. 실제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무밥.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돌솥에 잘 채친 물을 깔고 그 위에 밥을 얹고 그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뜨거운 불속에서 익혀지는 무밥. 돌솥 안에서 익어가는 무와 밥.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드디어 무밥을 맛볼 시간입니다. 무슨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제? 이걸 뭘 어떻게 먹어? 간장 넣고 부리시면 돼요. 아 넣고 이제 간장 요거 꺼고 왔잖아. 무가 밑에 깔려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별거 없는 무밥. 밥과 함께 잘 삶아진 무채를 그냥 섞기만 하면 됩니다. 간장을 이게 끝이라고? 살짝 비벼서 조금씩 맛 보시면서 간장 많이 넣을까요? 그러니까 맛을 보시면서 조절을 해야 돼. 무밥의 핵심은 바로 이 비법 양념장.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무밥의 승패가 달린다고 합니다. 이곳의 비법인 양념장을 무밥에 넣고 쓱쓱 비벼주면은 완성. 정말 쉽죠? 과연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한번 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있는데요? 슴슴하지만 결코 심심하지 않은 음식. 바로 무밥의 매력이 이것인데요. 생각만큼 심심하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게. 콩나물 밥은 그 콩나물에 그 아삭아삭한 게 있는데 이 무밥은 또 무만 해도 식감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진짜 저는 심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양념장을 잘해야 돼. 양념장을. 장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원주에 오시면 이 건강식 무밥을 추천드립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원주의 기독교 역사와 맛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음 주 성운기가 좋다 원주편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